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소득세법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원천징수 실무를 볼 거예요. 원천징수 실무. 자,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 실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직원이 입사하면 사원 등록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해서 매달 매달 급여 정산해서 급여 입력을 하고요. 자, 우리가 급여 줄 때, 자, 우리 여러분 소득세법 이론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또는 퇴직 소득 이런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지급할 때는 우선 원천 징수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자료 입력하는 거니까 회사가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KLF 프로그램에다가 급여를 입력하게 되면요. 그 간이세액표가 다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원천 징수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가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전자신고하면 돼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때 여러분 나랑 같이 했었죠. 패턴은 똑같아요.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마감해서 홈택스에 가서 전자신고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달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 신고하고요. 1년이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그 각각의 직원의 총 급여액이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 소득세 이론 공부할 때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 구조 배웠었죠? 그 연말정산 구조가 프로그램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분을 원천징수 이행사 신고서에 같이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원천징수 실무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그리고 원천세 신고하는 거, 그리고 연말정산 이 네 가지의 파트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흐름대로 제가 자료를 다 교재에 넣어놨으니까 교재 보면서 찬찬히 하나하나씩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프로그램. KDE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자, KDE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KDE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회사 코드를 만들어서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빵 공장이라는 것도 있었고, 부속서류 8003번 만들어서 부가세 부속서류 따로 입력했었고요. 그리고 7100번으로 해가지고 실전 기출문제처럼 부속서류 명세서 하는 거 했었고요. 그리고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는 거 가볍게 입력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관련된 거는 제가 8000번으로 하라고 거기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8000번 요 코드에다가 연말정산 자료까지 입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8000번이에요. 교재에다가 제가 8000번 코드라고 써놓지를 않았네요. 8000번입니다. 8000번 코드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사전에 등록을 해놨어요. 사전에 다 등록을 해놨는데, 자, 우선은 교재 보시면요. 교재 보시면, 여기 8000번이라고 좀 하나 메모해놔 주세요. 8000번에다가, 자, 주식회사 빵공장의 임직원을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사원 등록을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홍미라는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우리 회사 직원이 3명이 있어요. 그죠? 우선 요 김서울은 대표이사고요. 그쵸? 스토리가. 그럼 최민기는 영업부 사원이고요. 홍미라는 제조부 대리래요. 그쵸? 생산직 직원인가 봐요. 자, 그래서 여기 주민번호가 나와 있고 입사일자가 나와 있어요. 올해가 2024년도인데 작년에 입사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각각의 사원들을 먼저 사원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해답에 김서울의 사원 등록 해놓은 거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최민기 사원 등록, 홍미라 사원 등록 이렇게 그림을 캡처해 놨으니까 이대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하든 뭘 하든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KLA 프로그램에서 자, 우리 부가가치세 메뉴는 앞에서 공부했었고요. 여기 원천징수 메뉴를 클릭해서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 주시면 저는 사전에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그쵸? 사전에 입력을 미리 해놨는데, 자, 지금 여기 홍미라라고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이걸 끝까지 다 연말정산까지 입력을 해 놓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자, 이렇게 중간에 이제 홍미라는 제가 문제에서 7월 25일 날 퇴사했다라고 그 책에다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퇴사일자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그럼 저도 요 퇴사일자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런데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시 또 입력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김서울, 최민기, 홍미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김서울부터 한번 입력하는 거 볼게요. 자, 입사일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언제였어요? 4월 27일이니까 4월 27일이고 주민번호 나와 있고 그렇죠? 대표이사 경영지원팀에 있고 주소는 여기 주소 나와 있고 이 보수월액이 또 74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답해 보시는 것처럼 하는 건데 우선 입사일자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분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실제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그 다음에 국적은 대한민국이겠죠, 당연히. 그럼 주민번호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주민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주민번호 그 교재에 있는 거 보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요.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한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 기억나시죠? 당연히 시험에서는 이제 거주자가 나올 거예요. 거주지 코드는 한국 되어 있고, 자, 여기 국외 근로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우리 근로소득 이론 공부할 때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 비과세짜리도 있었고 500만 원짜리도 있었고 공무원 등과 같은 경우에는 초과받는 거, 국외에서 초과받는 거는 전액 다 비과세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거 걸어주시는 건데 자 지금 국외 근로소득이 있다라는 언급은 없으니까 이거는 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외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부고요. 뭐 단위 세율 적용하는 예외도 있는데 이것도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본값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생산직은 지금 직원이 3명인데 이 직원 3명 중에 홍미라만 생산직이죠. 제주부죠. 그러면 김서울하고 대표이사 김서울하고 최민기는 생산직이 아니니까 그렇죠? 생산직 부로 해주시면 되고 우편번호 눌러서 여러분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수월액이 740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 문제를 만들었는데, 자, 국민연금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고용보험료 보수월액. 이 보수월액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 4대 보험을 우리 4대 보험 요율을 곱하는 그 기준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그런 항목들은 또 제외가 되고 그 보수월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프로그램에 내장돼 있으니까 이 국민연금이나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나 이런 장기요양보험 또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보수월액이 있으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민기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23년도 5월 1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주인번호 입력하시고요. 주인번호 입력하시고 보수월액 5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제시된 사항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홍미라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홍미라 23년도 6월 1일 입사했고요. 6월 입사했고 자, 근데 홍미라 입력할 때는 조금 주의사항은 어떤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생산직이라고 했으니까 또 생산직 등에다가 열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근로 수당은 비과세 가능했었잖아요. 요건은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자여야 됐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홍미라는 보수월액이 300이 넘는다는 건 여러분 월정액 급여가 지금 200만 원, 210만 원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월액은 여기 지금 315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15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이제 4대 보험이 금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면 잠깐 멈춰 놓고 교재 보시거나 이 화면에 따라서 여러분이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멈춰 놓고 입력 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민기, 홍미라 이렇게 사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원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자, 이 각각의 사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럼 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여기 부양가족 명세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 탭에다가 이 각각의 사원들에 대한 가족사항들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문제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교재 보시면 김서울의 부양가족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박민의 배우자, 주민번호 나와 있고 동거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 90만 원 있어요. 자, 우리가 소득세 이론 공부할 때 종합소득공제 중에 2년주 특신의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사항 우리가 공부할 때, 자, 이 배우자 기본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선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어요. 그런데 소득은 상관이 있죠. 자, 우리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했었는데, 자, 그 100만 원 이하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어떤 거를 합쳤었죠?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합쳤을 때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지금 양도소득 금액이 90만 원이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책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보세요. 받을 수 있죠? 자, 김서울 아버지, 본인, 김서울의 아버지 김노현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혹시 기억납니까? 판단을 할 때, 공제 대상자 여부 판단을 할 때, 자,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떨어져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노현 아버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아무리 소득이 없고 나이가 아무리 60세가 넘고 그랬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안 봅니다. 그러면 김노현 아버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김노현은 기본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 거예요. 자, 김예슬. 자, 자녀예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딸이 있는데 딸은 지금 김예슬은 여기 주민번호 입력해 봤더니 22이에요. 그죠? 주민번호 입력하면 나이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해외 거주에도 인정해줘요. 배우자랑 직계비속은 인정해줍니다. 소득도 없어요. 하지만 왜 기본공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김예슬은? 김예슬은 왜 기본공제가 왜 안 되는 겁니까? 나이 때문에요.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되는데, 나이 때문에. 만약에 김예슬이 장애인에 해당이 되면 장애인은 나이 안 따지니까 그럼 가능하죠. 근데 장애인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김예슬은 안 됩니다.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20세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자녀가 또 있어요. 김혜찬이가. 그럼 김혜찬이는 지금 주민번호 입력해 봤더니 나이가 19세야. 그럼 20세 이하 맞죠? 그 동거하고 있어요. 소득도 없어요. 그럼 되는 거죠, 그럼. 그죠? 그러면 김예찬은 20세 이하로 기본공제를 받는 걸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 기본공제란은 기본공제 되냐 안 되냐를 여기다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우리 경장부한 혹시 기억나세요? 경장부한. 이게 뭐예요? 추가공제잖아요, 추가공제.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추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김혜찬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지금 보니까 장애인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장애인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뭐 2번은 중증환자, 3번은 국가요금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김해찬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됐죠.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만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됐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자녀세액공제 됐던 거? 그러니까 이 김예찬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20세 이하로 공제를 받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자도 되는 거예요. 그죠? 8세 이상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면 급여 입력할 때 이게 반영돼서 간이세액표가 반영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그램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래서 김서울의 부양가족 현황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김서울 이렇게 입력되어 있으시죠,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설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김노연입니다. 그죠? 김노연. 자, 요거 입력할 때 이제 여러분 같이 설명 듣고 여러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연말정산 관계에서 F2번을 눌러보면 이게 이제 근로자 본인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노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였잖아요. 그 소득자의 직계 존속 이렇게 1번으로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나이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김노연은 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건가요? 해외 거주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안 하는 거니까 기본공제 부로 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교재에다가는 안 해놨는데 여기다가 이 부라고 이렇게 또 걸어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서 채점 대상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 책에다가 교재에다가 이거 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해도 틀린 건 아닌데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죠. 시험장에서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박민혜. 3번은 F2번 눌러서 그러면 하고 있는 거죠. F2번 눌러서 박민혜. 3번이면 배우자잖아요. 그죠? 배우자. 자,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됐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됐었죠. 왜 그래요? 양도소득 금액이 9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하니까 배우자는 나이 안 따지잖아요. 그죠? 기본공제가 됐었습니다. 배우자로 기본공제를 받은 거예요. 자, 김혜슬은 어때요, 여러분? 김혜슬은 기본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됐었어요, 여러분? 김혜슬은 미국에 유학 중이다? 상관없어요. 그죠? 배우자랑 직계비속은 해외 거주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 봅니다. 그럼 왜 안 됐었습니까? 나이 때문에 안 됐었죠? 나이가 지금 20세가 22살이니까, 그죠? 20세 이하여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공제도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김해찬 주민번호 입력하시고요. 이것도 F2번 눌러서 여기 직계비속 자녀. 요 밑에 5번 직계비속은 요 4번 외다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뭐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자, 갑이라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애인인데 그 자녀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나 갑의 입장에서는 며느리나 사이가 될 수 있겠죠. 그 며느리나 사이는 원래는 기본공제 못 받는데 자녀가 장애인이고 그 며느리나 사이도 장애인이면 그 며느리나 사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때 선택하는 게 바로 5번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직계비속은 4번이고요. 지금 4번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이가 20세 이하고 20세 이하로 들어갔고 김혜찬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란을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1번 장애인복지법, 2번 국가유공자, 3번 국가유공자가 2번이었네요. 3번이 중증환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김서울이 세대주일 수도 있고 세대원일 수도 있는데 세대주면 여기 세대주로 하면 되고 세대원이면 세대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요 밑에 다 구분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화면을 조금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민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민기. 자, 최민기 우리 기본사항은 입력을 했고요.
자, 여기 뭐 제가 메모해 놓은 거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최민기예요. 자, 최민기는 자, 먼저 요 교재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입력하는 화면도 한번 볼게요. 자, 최민기인데요. 우선 최철수 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자, 별도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별도 거주.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별도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 형평상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해외 거주하는 건 아니니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여기 보니까 최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지금 84세인데 그렇죠? 근데 부로 돼 있는데요. 자,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괜찮다. 근데 왜 부죠? 자, 왜 분지 봤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소득 금액이 있어요?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죠. 자, 우리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기준은 다시 한 번만. 종합소득 금액,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을 다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만 원이 넘으니까 소득이 많으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어머니 전영희 어머니는 어떻게 돼 있나요? 자, 별도 거주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다. 자, 그럼 나이는 보니까 어머니는 80세예요. 나이가 많으시네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있다는 얘기가 없으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이 되니까 1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장애인 공제도 되고 또 70세가 넘으셨으니까 경장 부안에 경로 우대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나이가 인식이 되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체크가 되면 이게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아니면 이게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는 거고요. 자, 자녀가 최문수, 최분수 두 명이 있어요. 둘 다 아들인가 봐요. 둘은 지금 09년생, 19년생이니까 나이가 지금 15세, 5세니까 둘 다 20세 이하고요. 소득이 있다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같이 동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럼 최민기는 지금 남성이니까 부녀자 공제는 당연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뭘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연간소득 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최민기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고, 자, 지금 배우자는 없고요. 배우자는 없고,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기 지금 빠졌네요, 여러분. 여기 한부모. 한부모에다가 좀 체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체크가 미스된 것 같아요, 여러분. 최민기는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한부모 공제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죠?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자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부양가족 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지금 자녀에 대해서는 이 채문수가 8세 이상이잖아요. 15세면. 그러니까 8세 이상, 만 8세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에 해당이 돼서 여기 보니까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도 체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채분수 자녀는 왜 체크가 안 됐을까요? 5세니까 만 8세 이상이 아니니까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최민기. 요 한부모 공제가 교재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최철수.
최철수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자, 왜 받을 수 없었죠? 기본공제 받을 수 없는 게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니까 안 됐었고요. 자, 어머니 전영희는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민번호 입력하시고요. 잠깐 화면 멈춰놓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0세가 나오고 그러면 기본공제 60세 이상으로 받고 70세 이상이니까 경로 우대도 받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장애인 공제도 받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녀, 최문수, 최분수 입력을 해주시되 최문수는 20세 이하인데 만 8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자녀에 들어가고 그렇죠? 최분수도 소득이 없는데 20세 이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자녀에는 인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만 8세 이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최민기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니까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 지금 교재 여기 미스된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미라에 대해서 부양가족이 나와 있어요. 홍미라는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가 봐요. 그죠? 네, 배우자 남편이 세대주고 요 배우 홍미라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홍미라는 여기 밑에 세대원으로 이렇게 세대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홍미라의 배우자 김영호가요. 지금 보니까 기타 소득이 1,500이나 있어요. 그러면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으니까 이 배우자는 기본공제 안 되는 건가요? 자, 여러분 제가 이론 수업할 때 정말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자, 연간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을 의미하는 건데 그 종합소득 금액 안에는 직역도 들었죠, 여러분? 자, 비과세 소득과 각 소득별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쵸? 그 분리과세 소득의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 소득과 이런 걸로 소득이 있었잖아요. 이 복권은 기타 소득인데 우리 기타 소득편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1,500은 아무리 금액이 커도 분리과세 대상 기타 소득이니까 연간소득 금액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배우자는 나이 따지지 않으니까 기본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김영호는 기본공제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부친은 어때요, 여러분 부친은? 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홍민석 여기 입력된 화면 보면 지금 나이가 73세예요. 주민번호 입력하면 나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60세가 넘었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6월 12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판정 시기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원래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딱 세 가지는 예외였죠. 어떤 거 있었죠? 그쵸, 사망. 사망하면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그러면 6월 12일 날 돌아가셨으면 6월 12일 날은 살아계신 거예요. 6월 11일 날은. 그럼 11일 날 살아계시니까 올해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어야 돼요. 근데 소득 금액이 90만 원밖에 안 되네, 다행히. 그러면 기본공제를 받고 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추가공제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 받고 경로 우대도 받고 장애인 공제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홍미라는 여성 근로자인데 맞벌이 여성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 부녀자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김간호입니다. 김간호 자녀가 있어요. 자, 자녀가 주민번호 입력했더니 5세예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배우자 직계비속은 해외 거주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자, 취약전 아동이고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20세 이하고 가능하네. 다만 자녀세액공제, 기본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자녀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왜? 만 8세 이상이 아니니까. 이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내용을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설명은 드렸고요.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우선은 화면 잠깐 멈춰 놓고 먼저 자료 입력해 주세요. 자, 됐죠? 자, 그럼 확인해 보면 연말정산 관계. 자, 홍미라는 세대 1이라고 했으니까 세대 1으로 바꿔줬고요. 그쵸? 자, 홍민석은 F2번 눌러서 소득자의 직계존속 걸어주시면 되고요. 주인번호 입력해 주시면 나이가 자동 계산되고 60세 이상으로 인식이 됩니다. 70세가 넘었으니까 경로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장애인 공제도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러분 이 홍민석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은 기본 공제가 안 되고 추가 공제도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죠? 근데 다행히 양도소득 금액이 9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 이하자로 기본 공제도 받고 추가 공제도 받는 거죠. 이게 하나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홍민석 하나로 얼마의 비용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기본공제 150만 원 비용으로 인정받고요. 우리 경장부안 1, 2, 5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경로대 100만 원 받고요. 장애인 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150, 100, 200이면은 벌써 얼마예요, 대충 해도. 450이나 비용으로 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이제 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연말정산할 때 이게 세금과 또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계산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김영호 배우자, 아까 얘기했었죠? 김영호 배우자는 기타 소득이 있지만 복권 당첨이니까 이건 분리과세니까 연간 소득 금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되는 거 아니다.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김간우는 자, 미국에 유학 중이어도 괜찮다. 그리고 소득이 없고 20세 이하니까 공제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다가 F2번 눌러서 뭐죠? 4번 직계비속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연말정산 관계를 잘못 입력하시면 이 금액이 잘못 인식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계는 제대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원 등록하는 걸 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처음 보시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천천히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실무에서 첫 번째 사원 등록하는 거 기본사항 입력했었고 부양가족 명세 공제 여부 판단해서 입력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